Okay. Hello, everybody. My name's Jason Barker. 제이슨 바커 교수입니다. And the title of my presentation today 오늘 is 제 프레젠테이션의 Asia's 제목은 Contingent Modernity. 아시아의 우연한 근대성입니다. This is a paper that I've prepared, so unlike yesterday, 어제와는 there won't be 다르게 any improvisation. 제가 이미 준비한 텍스트로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Translators are listening to me now. 그래서 지금 You should have had a text. 통역사분들도 제 텍스트를 갖고 있으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제 텍스트를 그냥 줄줄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저의 발표에 관련된 질문을 받겠습니다. 지금 음향이 적당한가요? 더 크게 말해야 될까요? So I'll try and speak a bit, like this. 네, 그럼 지금부터 발표를 하겠습니다. So, Asia's Contingent Modernity. 제목은 아시아의 우연한 근대성입니다. 60년대부터 아시아 지역적 협력과 정체성에 대한 인식이 커져갔습니다. 정치적인 이니셔티브도 있었는데요. 이를 통해서 아시아의 번영과 안보를 도모하고자 했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 노력이 아세안, 1967년에 설립된 아세안입니다. 아시아를 지리적으로 정의를 하자고 하면 그 정의가 굉장히 다양할 수 있습니다. 아시아 의회 총회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2006년에 평화를 위한 아시아 의회가 설립을 한 단체인데요. 43개의 멤버에 포함되는 것이 중국, 남한, 북한, 그리고 남쪽에 있는 이웃 국가들, 일본을 제외한 국가들이 있습니다. 유라시아 국가들도 있고요.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이런 국가들이 있고 또 중동 국가인 이란, 이라크, 시리아도 멤버입니다. 아라비아 반도 국가 대부분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 UAE, 예멘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터키와 같이 유럽 주변국도 포함되어 있고 유럽피안 유니언, 유럽연합 국가인 사이프러스도 가입국입니다. 아시아 의회총회의 본부는 테헤란에 있습니다. 작년에 제가 아시아 창작공간 네트워크 심포지움 광주에서 열렸던 네트워크 심포지움에 참여를 했는데요. 전 세계 각지에서 대표자들이 도착을 했습니다. 라운드 테이블 디스커션에서 싱가포르에서 오신 연사분께서 저에게 왜 참가를 했냐, 한국인도 아니면서 왜 참가를 했냐라고 물어보셨습니다. 물론 이렇게 똑같이 말씀하지는 않았지만 이런 요지로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에서 소득세를 내니까 사실은 적어도 한 가지 중요한 측면에서는 여기 있는 다른 분들보다 훨씬 한국인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제가 너무 건방지게 말씀드렸다면 죄송합니다. 하지만 제 말이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아시아라는 이 단어는 아시아를 지리적인 경계로 정의를 하기에는 굉장히 애매한 단어입니다. 오늘 저는 이 아시아의 아이디어 그리고 아시아의 발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중국의 철학자인 왕휘의 발언이 굉장히 흥미로운 시사점을 제공하는데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아시아라는 아이디어는 아시아가 만든 것이 아니고 유럽이 만든 것이다. 18세기, 19세기의 유럽의 사회과학, 역사, 언어학, 근대 지리학, 법, 철학, 국가, 인종 이론, 역사, 기록학, 정치, 경제학과 같은 이런 학문들이 굉장히 빠르게 발달을 했고 자연과학도 발달을 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전 세계의 판도가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유럽과 아시아가 전 세계 역사의 개념에 편입하게 되었는데요. 몽테스키에 아담 스미스, 헤겔, 막스 그리고 다른 철학가들이 아시아라는 개념을 유럽에 대비해서 만들어내었고 또한 전 세계의 목적론적인 비전에 편입시켰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오리엔탈리즘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는데요. 이것은 아시아를 서양 혹은 유럽 기반의 담화에 포함시키는 철학적 개념입니다. 서양인들은 아시아를 볼 때 마치
마치 거울을 보는 것처럼 보는데 이런 이미지는 실제 아시아를 반영하는 것이 아니고 판타지 혹은 나르시시스틱한 뷰일 뿐입니다. 왕위는 하지만 이 점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19세기에서 20세기를 가로질러서 아시아라는 이 아이디어는 유럽의 근대성에 포함이 되어 있고 이러한 아이디어가 식민지 개척자들 혹은 혁명가들에게도 이론적 토대를 제공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인정입니다. 서양의 철학을 통해서 개발된 혹은 상상된 아시아의 이미지는 실제 이미지가 아니고 왜곡일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의 근대성과 아시아의 근대화가 19세기에서 20세기를 통틀어서 이루어졌고 이를 인해서 국가적인 의식이 생겨났고 전제주의 정권을 전복시키게 되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아시아는 이미 상상된 커뮤니티입니다. 왜냐하면 신화 창조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아시아의 지역 그리고 전 세계의 많은 지역들이 다양한 정체성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이러한 경우에 집단적인 의지가 중요하고 개인적인 생각은 희생되게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하지만 이렇게 아시아인들이 상상해서 만든 이 아시아라는 커뮤니티가 없었더라면 식민 사관을 극복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또한 스스로의 이미지를 구축하고 자신들의 목적을 따로 만들어낼 수 없었을 겁니다. 제 생각에는 하지만 이런 변증법적인 태도는 아시아를 이해하는 데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근대성과 정치적 의식이 어떤 결과 혹은 반응이다. 유럽의 식민주의에 대한 반응이다라고 이해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아시아는 중국과 한국에서 20세기에 식민주의를 극복하기 전까지는 전근대적이었나를 생각해 보면 이 근대성의 문제가 기술의 문제만은 아니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 질문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이것이 기술의 문제라고 하더라도 어떻게 중국을 판화와 화약을 개발한 중국을 전근대적인 사회라고 치부할 수 있을까요? 중국의 학자인 미야자키 이시하다는 동아시아의 근대성이 대운하 개발로 거슬러 올라간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시아의 근대성은 기술 개발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왕위에 따르면 미야자키 씨는 동아시아, 특히 중국이 산업혁명에 필요한 시장과 원자재를 공급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인본주의의 성장을 도와서 프랑스 혁명에도 영향을 주었다고 합니다. 그는 결론 짓기를 유럽의 산업혁명은 유럽에만 영향을 주었던 역사적인 이벤트가 아니고 이 전체적인 사회 구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합니다. 이 산업혁명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부르주아지의 번영이 필수적이었고 또한 자본의 성장이 필수적이었는데 이것은 동아시아와의 교역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산업혁명이 필요한 전력과 원자재로서의 면화를 아시아가 공급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런 동아시아가 원자재와 시장을 공급을 해주었고 따라서 아시아와의 교류 없이는 이런 산업혁명이 일어날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여기에서 우리가 이 아시아의 역사적 우연성을 인지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수반하는 점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아시아를 단순히 서양의 발명품 혹은 서양의 철학적 상상력의 산물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다른 점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즉, 아시아 혹은 우연성이 아시아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서양의 철학적인 상상력 그리고 특히 정치적 프로젝트인 계몽주의의
핵심과 연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계몽주의는 17세기 유럽에서 생겨나서 1789년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던 해까지 지속되었습니다. 이것이 예술 운동은 아니었고, 하지만 계몽주의 사상가들이 사회적, 정치적 해방을 지지했고, 또한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지지했습니다. 이러한 원칙들이 따라서 음악, 문화, 예술로 흘러들어갔습니다. 자유주의 시장이 커지고, 또한 군주제는 쇠락함에 따라서 예술가들과 음악가들이 점점 더 개인적인 후원에 매달리게 되었습니다. 유럽 부르주아의 번영이 산업혁명의 성장에도 중요한 역할을 했을 뿐만 아니라 예술, 문화, 음악, 사상의 시장의 확장에도 큰 영향을 했습니다. 미야자키 씨의 의견을 따라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면, 이런 식의 시장이 성장하는 것은 유럽의 부르주아들이 동아시아와의 무역을 통해서 부를 축적했기 때문에만 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중요한 의미에서 부르주아의 번영과 산업혁명이 시작이 되면서 유럽이 전 세계적인 경제를 독점했던 것이 아시아의 도움을 받아서이었을 뿐만 아니라 계몽주의에도 아시아가 크게 영향을 미쳤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시아 없이는 유럽은 과거, 그리고 미국을 미래로 시작하는 이러한 사상 자체가 태동하지 못했을 겁니다. 따라서 아시아를 서양의 발명품으로 생각하기보다는 유럽과 아시아가 서로 연관이 있다, 상호 의존적이다라고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식론적인 의미에서 유럽 없이는 아시아도 없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똑같이 중요하게 아시아 없이는 유럽도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유럽과 아시아의 역사적인 만남은 굉장히 우연한데요.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똑같이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수도 있고, 혹은 다른 형식으로 벌어질 수도 있었고, 그로 인해서 현재 우리가 유럽이다, 아시아다라고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양상에 전개됐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유럽의 자본주의의 성장을 말씀드린 김에 프랑스 철학자인 루이 알티세르의 말을 인용해 보겠습니다. 자본주의의 생산 방식은 물론 봉건주의에서 발생한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자율적인 절차가 우연히 만나서 생긴 것입니다. 이런 절차들은 서로 만나지 않았을 수도 있고, 또 다른 상황 속에서 만났을 수도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지금의 자본주의 생산 방식이 발생하지 않았을 수도 있는 거죠. 이거의 증거가 있는데요. 자본주의 생산 방식이 이미 역사 속에서 몇 번 생겼다가 또 없어졌다는 그런 증거가 보인다는 것입니다. 지속 가능하게 남기 전까지 말이죠. 이탈리아의 포 벨리에서 14세기 말에 여러 대규모 기계화 산업의 만남이 보입니다. 이때 임금 받는 노동이 시작되었고 분업도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동아시아의 역사와는 친숙하지 않지만, 그래서 동아시아의 역사에는 전문가가 아니지만 알티세르의 이론을 다른 우연적인 역사, 특히 자본주의와 전자본주의 과정, 동아시아에서 14세기 이후로 나타났던 이런 과정에도 적용시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나머지 발표에 백남준이라는 대한민국의 아티스트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백남준의 작품은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역사적 우연성을 설명하는 데도 매우 적합합니다. 그리고 아시아의 우연적인 근대성에 대해서도 매우 적합한 예라고 생각합니다. 백남준은 지금 저희가 포스트뮤즘이라고 부르는 개념의 선구자 역할을 했습니다. 김홍희라고 서울시립미술관장을 맡고 있는 이 관장의 말에 의하면 포스트뮤즘이란
전통적인 관습과 미술관의 한계를 뛰어넘는다. 포스트 뮤지엄은 사람들, 대중 그리고 관객을 위한 공간을 만들어주고 네트워킹을 위한 공간을 만들어준다. 이로 인해서 현대 미술과 미술관의 문화가 대중화된다. 또한 김 관장은 대중화란 미술관이 사회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하고자 하는 의지의 발현이다. 이로 인해서 비대중, 반대중적인 현대 미술의 엘리트주의를 넘어설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엘리트주의로 인해서 대중이 미술로부터 소외되었고 미술과 문화가 확장되지 않았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세마 비엔날레 미디어시티 서울 2014년 전시의 카탈로그를 보았습니다. 이때 그 전시 이름이 귀신 간첩 할머니였는데요. 카탈로그에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미디어 서울 같은 비엔날레 전시는 대안 프로젝트의 역할을 한다. 이로 인해서 미술관을 혁신적으로 진화시킨다. 비엔날레는 포스트 뮤지엄을 촉진시키기도 한다. 포스트 장르, 대안 아트, 그리고 퓨전 문화를 위한 실험이다. 이로 인해서 예술의 분류가 변화하게 된다. 이로 인해서 소외 계층 혹은 기타 계층을 위한 아트의 국제적인 교환을 도모하게 되고 국제적인 수준에서의 공생이라는 것을 탐색하게 된다. 이렇게 카탈로그에 써 있었습니다. 이러한 설명은 제 생각에 백남준 전시 카탈로그, 특히 1960년대 말에 전시의 카탈로그에서도 써 있었을 법한 말입니다. 국제적 수준에서의 공생은 사실 백남준이 마샬 맥루한의 영향을 받은 비디오 아트에서 표현하고자 하는 메시지였습니다. 저는 그의 매체는 매체이다라는 1969년의 작품이 생각나는데요. 이 작품은 보스턴 공영방송국인 WGBH에서 생산됐습니다. 백남준의 짧은 비디오인 전자오페라 넘버 1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비디오를 직접 여러분들께 보여드렸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요. 백남준의 작품은 찾기가 어렵습니다. 인터넷에 별로 올라와 있지 않습니다. 제 생각에는 모순적인 것 같은데요. 비디오 아트인 만큼 인터넷에서 찾기 쉬웠으면 좋았을 텐데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페라 넘버 1의 비디오를 제가 찾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매우 짧았고 여러분들께 보여드리지 못해서 참 아쉽네요. 이런 비디오를 보면 백남준이 얼마나 선구자적이었는지 심지어는 지금 시대보다도 선구자적이었습니다. 국제적 수준의 공생을 도모하는 데 있어서는 정말 선구자적이었습니다. 제 생각에 백남준의 작품은 비대중적, 반대중적 엘리트주의를 뛰어넘는다고 생각합니다. 뛰어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백남준의 작품은 고전주의에 기반을 하고 있습니다. 미넨 대학에서 트라시 블로스 게오르기아데스와 볼프방 포트너와 함께 작업을 했는데요. 특히 아메리칸 작곡가 존 케이지의 영향을 크게 받기도 했고요. 샬로 무어맨이라는 뮤지션과도 협력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고전주의 영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1980년대 백남준의 작품은 어떠한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형식, 엘리트주의가 아닌 대중적인 이런 형식을 탐색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기술은 백남준이 선택한 매체였습니다. 하지만 매체가 매체다라는 작품에서도 보면 백남준은 기술을 사용해서 굳이 커뮤니케이션을 하려고 하진 않았습니다. 백남준은 기술을 설명하고자 하지 않았습니다. 김홍희 관장이 세마 비엔날레 카탈로그에 이렇게 썼었는데요. 대중화는 미술관이 사회적 커뮤니케이션을 하고자 하는 의지의 발현이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로 인해서 비대중적, 반대중적 엘리트주의, 특히 근대 예술의 엘리트주의를 넘어설 수 있을 것이다. 이로 인해서 미술과 문화의
문화가 확산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정말 젠체하고 또 구시대적인 발언인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가 1960, 70, 80년대 백남준의 작품을 보면 더더욱 그러합니다. 대중을 소외시키는 것은 백남준의 목표 중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대중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 어떠한 개념으로 사용해서는 안 되는데요. 이 대중이라는 것은 그리고 인지도 그리고 예술의 인지도와 아트를 소비하는 대중이라는 것은 자본주의로 인한 결과물이고 유럽 부르주아의 부상으로 인해서 설정된 것이고 정치적 경제적 힘이 동아시아와의 무역으로 인해서 축적되고 또 알티제르가 이야기했듯이 자율적인 절차의 우연성으로 인해서 어떠한 만남으로 인해서 발생된 그런 우연적인 결과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김홍희 관장님이 하신 말씀, 특히 근대주의 아트가 현재 대중을 소외시키고 있다. 이것은 한국에서의 현대 예술이 가지고 있는 역사적인 우연성을 잘못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 관장이 가지고 있는 이런 생각은 어떻게 보면 유럽의 부르주아 사상이기도 합니다. 김 관장이 포스트 뮤지엄을 설명할 때 이것이 전통적인 관습과 미술관의 한계를 뛰어넘는다라고 말을 했는데 이것 또한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포스트 뮤지엄은 사람들, 대중 그리고 관객들을 위한 장소를 만들어주고 네트워크를 위한 장소를 만들어주고 이로 인해서 현대 미술과 문화가 대중화된다라고 했습니다. 김 관장은 포스트 뮤지엄이 우리의 실생활을 얼마나 실생활 속에서 얼마나 침입을 하고 있는지 공공장소가 네트워킹이 됨으로써 상품을 사고 팔고 특히 우리 자신 그리고 공공장소가 상품화되고 있는 이런 현실을 보면은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백남준이 유럽 부르주아 사상을 극복할 수 있었을까요? 백남준의 작품이 현재 세종문화회관에서 전시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사상에 의의를 제기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아시아 근대성의 우연성을 나타내면서 의의를 제기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아시아의 근대성이라고 말하기엔 좀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백남준의 작품은 국제주의적이죠. 혹은 비국가주의적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근대적 우연성은 그의 비디오 작품에서 만연하고 그의 여러 작품 그리고 위성 방송 그리고 기술의 소음 이런 모든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유명한 1970년대 TV 인터뷰에서 백남준은 뉴욕 스튜디오에 앉아 있습니다. 사다리 위에 앉아 있는데요. 그 위에는 TV 세트가 천장에 매달려 있습니다. 인터뷰어가 왜 TV를 허공에 매달아 놨습니까? 라고 백남준께 물어보자 백남준은 혼란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매체는 결국 매체일 뿐이죠. 백남준이 비디오 작품으로 하고자 하는 것은 텔레비전이 기술의 순수한 형식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 외에 하고 싶은 것은 텔레비전이 내용 없는 형식 그리고 순수한 소음이라는 것 이런 메시지 외에도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 기술이 다른 방식으로 진화했을 수 있을까? 실용적인 목표 없이 다른 방법으로 진화하는 게 가능했을까? 우리가 살고 있는 국제화된 포스트 뮤지엄 세대에서 국제적인 교환과 네트워킹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은 정말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도전 과제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예술이라는 행위를 할 때 포스트 뮤지엄의 제약을 넘어설 수 있을지 이것이 중요합니다. 질문이나 의견도 있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What? you tweet this? Don't do that. Moderator? You just say moderate. Okay. Hi. Is there any questions for Jason? Q&A time. 네, 질문 있으시면
Q&A 시간입니다. 자유롭게 질문해 주십시오. Yeah. Could you please elaborate a bit on this? Can I come there and listen? Can you elaborate on the concept of post-music? 포스트 뮤즘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더 설명해 주세요. 특히 네트워킹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You were saying that it's something, it's a transformation of the public space. 대중을 위한 공간이 진화하고 있다고 했는데요. 제가 사용한 개념은 아니고요. 제가 카탈로그에서 본 건데요. 그때의 큐레이터가 쓴 말입니다. 포스트 뮤즘이라는 것은 과거의 한국 예술 작품이 전시가 됐을 때 근대주의의 엘리트주의 때문에 피해를 입었다고 하면서 포스트 뮤즘 시대에는 이런 엘리트주의를 극복할 수 있는 이런 학문성 학문적인 해석을 뛰어넘어서 조금 더 대중에게 다가가려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상 자체가 한국에서 예술을 보여주는 방식 중 하나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한국에서 근대주의로부터 예술을 전시할 때 조금 더 접근 가능성이 있고 어떤 교육에 의존하지 않고 꼭 그런 미술을 감상하기 위해서 교육이 필요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포스트 뮤지엄은 어떤 공간을 마련하게 되죠. 이런 공간 속에서 사람들이 미술관에 오고 박물관에 와서 민주주의적인 방법으로 네트워킹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카탈로그를 제가 읽었을 때 사실 그 정도로 이해를 했습니다. 인용했기 때문에 정확히 무슨 의미인지 저도 잘은 모르겠지만 1970년대에서 평행적이었던 그런 담화가 생각이 납니다. 미술관과 갤러리 스페이스에 대한 비평이 그때 있었는데 70년대 이후로 갤러리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토론은 항상 있었습니다. 퍼포먼스 아트가 등장하게 되면서 이는 사실 갤러리에 대한 비평으로 인해서 등장하게 된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 접근법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좋을지 지난 30년간 갤러리 역할에 대한 토론이 이미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환으로 생각해야 되는지 네트워킹이라고 방금 말씀하셨는데요. 네, 저도 인용을 했습니다. 네트워킹을 한다는 것. 그것은 지난 30년간의 논의로 생각했을 때 네트워킹이라는 것은 좀 새로운 개념입니다. 조금 더 한국적인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요. 여기 모인 한국 사람들이 저희와 함께 의견을 나눌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받았던 인상은 한국에서 근대주의의 전환이 그런 비평을 수용하지 않았고 근대주의로부터 바로 벗어나서 포스트 뮤지엄으로 가자 이것을 주장하는 것 같았습니다. 물론 저도 조금 더 정보가 필요할 것 같긴 한데 네. 저는 한국말로 할게요. 그 포스트 뮤지엄 이야기를 했을 때 김홍희 관장이 했었던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는 결국은 관객 파워, 티켓 파워, 자본주의 이쪽으로 갈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친기업적인 몇 명의 관객이 드는지 그런 것들이 이제 엘리트주의에서 굉장히 소외되고 일반 시민들이 보지 않는 공간에서 미술관을 조금 더 테마파크라든지 엔터테인먼트 공간으로 가게 되면서 지금 하고 있는 전시들도 그렇고요. 조금 더 이제 대중에게 달아가는 목표가 미술관의 경제적인 자립성 하고 이제 같이 연계가 되면서 그런 개념으로 조금 더 이해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Yeah. 개념적으로는 물론 그 모더니즘을 탈피하고 엘리트주의의 공간을 탈피하지만 보다 현실적인 이유에서는 결국은 자본의 힘 그리고 미술관의 그 경제적인 불안정성에 대한 대안으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Yeah. Okay, Yeah. Thank you. I Thank wanna- you. Yeah. I want to add some Comments on the 네, 저도 의견을 하나 내고 싶은데 포스트 뮤지엄에 대해서 the curator, Yang, Ms. Yang actually point to right 방금 actually in Korea. 한국에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에 대해서 적절하게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project has double meaning. 이 프로젝트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Artists and art should 아트쇼 갤러리가 centered, museum policy, something, such an art should come to the, 이런 미술들이 조금 더 exactly an essence of avant-garde, sort of actually the avant-garde movement is a 아방가르드의 정신을 조금 더 1960s, 수용해서 1960년대 극단주의적인 움직임과 좀 비슷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은데요. 한국에서 혹은 비서양적인 국가에서 시장의 역할이 커지고 있습니다. 미술관이 조금 더 시장의 접근성이 커지고 조금 더 대중들에게 열리고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러한 자연스러운 움직임이 있습니다. 미술도 상품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 많은 비평가들과 작가들이 포스트 뮤지엄을 원하고 있지만 제 생각에 이런 아트의 역할에 대해서 지금까지 오랫동안 얘기를 해봤는데 결국에는 지금은 증상적인 것으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은 아방가드의 정신을 어떻게 하면 복구할 수 있을까? 결국에는 지금까지 아트의 움직임에 있어서 아트가 기관으로부터의 박물관이나 갤러리 스페이스로부터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이런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시장이 개입을 하게 되었고 이러한 이미 여러 정부의 정책이 많이 시행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한국에서는 특히 미술관이 정부 정책이기도 합니다. 계몽주의의 일환으로 일본과 중국에서도 비슷한 것 같은데 정부가 미술관을 이용해서 계몽주의를 확산시키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시민사회 교육의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미술관의 힘을 사용하는 것 같은데 네, 이런 현상이 여러 국가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Yeah. So, are there any other questions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about the idea that Asia is an invention? 아시아, 발명된 아시아라는 개념에 대해서 Idea. 어떤 다른 추가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Asia, because we accept that we're in Asia, right? 어쨌든 우리는 지금 아시아에 있으니까요. 한국도 아시아에, 싱가포르, 대만 마찬가지로 다 아시아의 한 부분이니까요. 그러면 이 제이슨 바커 교수님이 말씀하신 이 전체 아시아라는 전체적인 개념이 거짓이다, 만들어진 것이다, 허구다라는 것. 전 그렇게 말한 적이 없는데요.
I'm not saying that. 제가 그렇게 말한 적이 없는데요. Yeah, what about this idea? Yeah, yeah. Well. Okay, okay. But what about this idea, right? That Asia is Yeah. one way idea. I'm not Yeah. sure that inventing Asia is. 사실 아시아를 발명한다라는 You know, because if you're inventing 말 자체가 만약에 뭔가를 발명을 해내려면 something is fake about it. 뭔가가 이미 가짜여야 발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아시아를 누가 발명을 할까요? 제가 사실 It seems like a loaded.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Loaded. 이미 이렇게 말을 하는 것 자체가 너무 질문이 많이 포함되는 명제이기 때문에 이미 여기에 답변이 조금 정해져 있고 이미 정해져 있는 대로 말을 하는 것 같아서요. Of course, 조금 there's another sense of invention, like during the Renaissance. 물론 르네상스 시절이나 이럴 때 발명을 한다는 것은 마치 그냥 꾸며주는 말처럼 그런 느낌이 있기는 한데요. 발명된 아시아라는 말 자체가 약간 부정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러면은 아시아를 발명된 아시아라고 할 때 과연 그러면 아시아가 사실은 어땠는데 발명됐다는 것이냐 그 점이 그런 점에 대해서 질문이 생겨나게 됩니다. 어떤 역사적인 그러면 그것에 대한 역사적인 There is a kind of contingency built into that. 설명이 있는 것인지 그리고 여기에 수반되는 우연성 Why art developed in a certain way and according 즉 to 왜 예술이 어떤 식으로 창조가 되고 어떤 식의 규칙을 따르는지 Question of why is invented for? 그러면 왜 아시아가 무엇을 위해서 발명되었는가 Invented by 라는 질문은 어떨까요? 아시아가 유럽에 의해서 발명이 됐다라고 한다면 Is it just for capitalist development? 이것이 자본주의를 위한 발명인가? to say that Asia is invented. 제 생각에 아시아가 발명되었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별로 도움이 되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What we're doing and what 지금 현재 우리가 이렇게 art or 이야기를 하는 것에 아시아가 발명됐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you know. Okay. So what? Who cares? You have to invent art, don't you? I mean, art is an invention. Why should Asia be? invented? 예술도 사실 발명품인데 아시아가 발명됐다고 하면 그게 뭐가 다를까요? Okay. All right. So, you have any other questions?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네, 강의 감사드립니다. 지금 참고 인용해 주신 거에 대해서 질문이 있는데요. 미디어시티, 작년에 미디어시티 행사를 인용을 해 주셨는데요. 왜 하필 그 미디어시티 2014를 선택하셨는지 궁금합니다. 한국에 여러 다른 전시가 있었고 행사가 있었는데 또 박물관이 많이 있는데요. 왜 하필 김홍희 관장의 서울미술관 미디어시티 2014의 예를 드셨는지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네, 질문 감사드립니다. 제가 그 쇼에 갔었고요. 여러 번 갔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흥미롭게 봤는데요. 굉장히 이 세계적 수준의 전시였습니다. 근데 제가 그 카탈로그를 읽었는데 어쩌면 읽지 말았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카탈로그가 굉장히 제 생각에는 전시회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 큐레이터로서 그 큐레이터가 어떤 식의 그 쇼에 대해서 어떤 식의 생각을 하는지 등을 알 수 있으니까 카탈로그를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제가 그 카탈로그를 읽으니까 사실 제가 본 쇼와는 크게 관련이 없다라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과연 같은 쇼에 대한 카탈로그인가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제가 집중을 좀 했고요. 제가 사용할 수 있는 예가 다른 것도 많이 있었겠죠. 근데 너무 간단하게 이 미디어시티 2014 굉장히 중요한 이 전시회를 너무 간단하게 설명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그 점에 대해서도 좀 더 자세하게 제가 설명을 할 수는 있었겠네요. That's another thing, right? It didn't seem to make sense to me. 그냥 그게 제 생각에는 이렇게 중요한 쇼를 이렇게 간단하게
카탈로그로 표현했다는 것이 말이 안 됐다고 생각합니다. are important statements because they do inform a lot of the shows that go on, and they correspond to a certain mindset that the curators have, I guess. 카탈로그는 굉장히 중요하고 또 큐레이터들이 그 쇼에 대한 의견을 표함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어떤 성명과도 같은 겁니다. It's a bit weird reading those. 근데 그 미디어시티 2014의 카탈로그를 읽어보니까 좀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Post-museum thing. I mean, 그 특히 포스트 뮤지엄이라는 말을 이제 계속 그 카탈로그에 써 있었는데 그게 좀 제 생각에 굉장히 실망스러운 개념이었습니다. statements in there. 김홍희 관장이 했던 말인데요. I don't know if that answers your question, but yeah, 제가 that's basically 제대로 답변을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래서 제가 그 인용구를 선택을 한 겁니다. Why did you ask that question? 왜 질문을 하셨어요? Mean something? 어떤 의미가 있나요? Actually, I have a question related to the notion of the Kim Hong-hee. 사실 김홍희 관장님의 포스트 뮤지엄이라는 개념에 대해서도 질문이 있는데요. 한국 박물관에는 이 포스트 뮤지엄이라는 개념이 그렇게 흔한 개념은 아닌 것 같습니다. what you're saying. You probably know better than me, actually. No, I don't think so. But No. for me, I think it's not the common notion of the. 제 생각에는 한국 미술관에서 이 포스트 뮤지엄이라는 개념을 활용하는 것이 흔한 것은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왜 김홍희 관장이 이 말을 했을까를 여쭤보는 겁니다. 제가 많은 미술관 갤러리에 다녀보았는데요. 물론 대부분 서울에 있는 거긴 했습니다. To answer directly your question, 근데 이제 직접적인 대답을 드리자면 you know, whatever other curators think in other 그 galleries, 큐레이터들이 다른 갤러리에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몰라도 yeah, I mean, I've been to other shows. 제가 where 다른 쇼도 가보고 catalogue notes would have been the same. This idea of 카탈로그는 근데 예를 들면 뭐 공간의 네트워킹 이런 개념들이 다 좀 비슷한 것이 있긴 합니다. You're supposed to attend and look at it and then go drink a coffee, and you know, whatever. But I'm, yeah, okay. So maybe it's not so typical, but I think. 그래서 it is 뭐 전형적인 개념은 아니기는 하지만 여기서 암시하는 것이 어떤 큐레이터들은 다른 쇼들도 the same ideology. 비슷한 이런 개념이 있는 것 같아서요. 갤러리의 공간이라는 그 개념이요. Bring the public in there. 그래서 뭐 대중을 데려와야 된다. It's not a museum. It's more than 그냥 미술관이 아니고 그 이상이다. bringing together of public 대중을 포함시켜야 한다. 이 공간을 함께 즐길 수 있어야 한다. 이런 개념들이 조금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받은 인상이 일 뿐인데요. I mean, it's interesting if it. I mean, this is something I need to learn about actually. 사실 이런 게 제가 좀 더 Read more 공부를 해봐야 하는 것 같습니다. 카탈로그를 좀 더 많이 읽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exhibitions. Hi. I'm sorry I came a bit late, so I couldn't really. 제가 조금 늦게 와서 전체 발표를 듣지는 못했는데요. The last word that we have been discussing about. 지금 제가 조금 이렇게 포스트 뮤지엄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것을 들어봤는데 제가 제가 자라난 데는 그렇게 미술관이 많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미술관이라는 것은 현대 미술을 잘 보여주지 않는 장소였고 그보다는 예술에 포함되는 그런 모든 것을 전시하는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미술관이 없다면
which allow the artists to show their works. 즉 다른 예술가들이 작품을 보여줄 수 있는 장소가 없다면 in the public. 예술가들이 대중과 접촉을 할 어떤 방식이 없습니다. Now the gallery is more or less 이제 갤러리의 역할이 요즘에는 work in a very corporate manner. 굉장히 기업적으로 운영이 되기는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Which is more public. 더 대중적인 방식으로 운영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요. 그래서 대중적인 방식으로 운영을 하고자 하면 Spaces which call themselves as the alternatives 그래서 이런 대안 공간이라는 그런 공간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began 대안 공간이라는 건 a non-system. 시스템이 아닌 Slowly they are kind 거죠. of, I mean, the alternative is becoming a 그래서 system. 하지만 이런 대안 공간이 시스템이 점점 결국에는 또 정규 공간이 돼가고 있는데요. Part is that 슬픈 점은 there is no neutral situation which can look at the engagement of the artist. 예술가들이 사회 참여를 할 수 있는 어떤 중립적인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A kind of an audience. 대중이 청중이 될 수밖에 없죠. 원치 않더라도요. 그래서 청중은 다른 식으로 참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You know, in a very weird way, that you have certain museums that are non-functional, then there are certain private museums that 그래서 미술관, 작동을 제대로 못하는 박물관도 있고 좀 사적인 미술관도 있고 대안 공간이 있고 So there have been conversations 그런데 amongst the artists, not only amongst the artists but also amongst 예술가 사이에서도 fields 그리고 다른 분야의 사람들 사이에서도 of a cultural stage where there can be 문화적인 공간을 창조해내야 한다. there can be all these questions 다양한 질문이 해결될 수 있는 곳,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곳, 사람들이 how create a 어떤 방식으로든 어떤 구조를 만들어낼 수 있고 또 질문할 수 있는 곳, 이런 곳이 생겨나야 된다고 하는데 아직은 그렇지가 못합니다. what I see around outside India, I see there 그래서 is 제가 인도를 이렇게 좀 살펴보면요, museums, 미술관, 갤러리, there are 비영리 공간, 대안 공간 이런 곳을 살펴보면 I mean, though it has been sadly, it kind was, you know, it was a colony at one time. So there 인도가 예전에는 식민지였는데요. have been left behind, but 그래서 여전히 좀 남겨져 있는 것이 있는데요. 미술관 it didn't really got penetrated. 같은 경우는 그런 방식으로 조금 발전이 이루어지지가 못했습니다. I don't know if you have any views on this. 그래서 이런 점에 이야기해 주실 것이 있나요? 네, 저도 사실 전문가가 아니라서 제가 작년에 그 당시 그 작년 8월에 어떤 심포지엄 아시아 창작공간 네트워크 심포지에 왔었는데요. 저도 연사였고 그때 이 공간도 사실 건축되기 전이었습니다. 하지만 1년 후에 이 공간이 이렇게 지어져 있는 게 너무나 신기합니다. 광주에서 제가 너무나 흥미로웠던 점은 여러 투어를 했고 지금까지 광주에 작년에 제가 왔었던 경험으로 말미어 보면 미술을 위한 공간들이 많습니다. 물론 여기에 오셨으면은 느꼈을 것입니다. 여기 어마어마한 미술관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곳 말고도 개별적인 아티스트들이 작품을 전시하는 작은 갤러리나 샵이 많습니다. 아트 시장도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아티스트들이 샵에서 샵 뒷공간이나 혹은 앞공간에서 자기 작품을 전시하고 있는 그런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미술관 이 곳도 정말 어마어마하죠. 이러한 대중의 참여도를 보면 사람들은 압니다. 여기 있는 아티스트들은
어떻게 전시를 해야 되는지 방법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제가 느꼈습니다. 그들이 어떤 후원을 받는지 잘은 모르겠지만 여튼간에 작품을 만들고 작품을 전시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미술관에 전시를 하든 아니면 갤러리에 전시를 하든 그런 네트워크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네, 방금 말씀해 주신 거에 대해서 나중에 더 대화를 나눌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는 소외가 나쁜 것이라고 굳이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트도 소외시키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창작될 수도 있는 것이니까요. 지난 20세기 아트가 대중을 소외시켰다고 하는데 이것이 꼭 나쁜 것은 아닙니다. 포스트 뮤지엄을 위한 담론에서는 소외를 부정적인 것으로 봅니다. 아트가 소외시킨다면 이것은 나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 청중이 왜 소외를 당하고 있을까? 왜 이게 문제일까? 이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Any further questions? 질문 더 있습니까? Okay, if there's no, you have one question? 네, If there's 질문 no 있으십니까? questions, 질문 we'll take 없다면 a 10 minutes break, and 10분 then we'll 동안 hold the 쉬고 Q&A. Q&A 시간을 또 하고 또 다른 발표를 듣게 될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10분 후 다시 보겠습니다. 커피와 다가가 쪽 라이브러리 쪽에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10분 정도 휴식하시고 이제 이태광 선생님 발제로 바로 이어지겠습니다.